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단절과 왜곡, 서양의 실증주의 서관으로 인해 우리는 9,000년 역사와 함께 소중한 정신 문화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단절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으로 한민족은 정신적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명언인데요.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지금, 약소국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아닐까요?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합정도장 유종환 포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책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인데요. 부제가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로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한국 이름은 이만열 교수입니다. 일본 동경대하고 이제 미국 예일대,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한국과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문학적으로 연구를 해온 분인데요. 이 책은 한국인들이 모르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의 독특한 장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장점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한국이 이제 문화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그런 조건들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면 한류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특히 한류는 그저 제품을 팔고 연예계의 유행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형태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한 임마누엘 교수 말처럼 이 새로운 한류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서요, 세계 문화를 사실 선도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파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왜 세계 여러 나라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한민족 문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민족 고대사의 사실 이 진실이 밝혀져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과 뭐 음식, 노래를 이렇게 배우고 한국 가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도 모릅니다. 한류를 접한 이 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민족의 기원과 또 첫 나라의 어떤 건국 이야기라든지요, 또 우리 역사를 만든 어떤 원형질의 그런 정신과 뭐 종교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역사나 이 문화의 현주소는 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수도요, 또 배우도, 선생님들도, 종교인들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제대로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요. 전 국민의 어떤 단합과 민족적 이런 사실 각성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요,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한류는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류 문화 사실 시대인데요. 이 지구촌이 앞으로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성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데 우리 역사를 모르면 어떤 분야에서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책에서 임마누엘 교수는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기적적인 국가 발전의 배경 또는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급속한 국가 발전 배경은 한국 정체성에서 찾아야 하고 한국 정체성은 한국의 과거에 있다. 이 국가의 과거는 곧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역사에서 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50년 동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 가도를 달려왔는데요. 2010년
그 개최한 그 G20 정상회의는 뭐 국제사회에 아주 한국의 위상을 알렸다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지구촌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요. 한국 이미지를 아주 폭발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이 정신적 열등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사실 높아졌음에도 아직도 뭐라고 할까 그 약소국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이런 좀 시대착오적인 그 약소국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를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고요. 우리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는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이제 그 해답이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 정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수천 년 지속되어 온 우리의 이제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재발견해야 할 우리의 그런 소중한 자산, 한국의 수많은 그런 전통 문화가 사실 빛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사실 각종 기술을 이제 융합한 그런 능력이 사실 인정받고 중요시되고 있는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혁신적인 뭔가 탄생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이제 참고해야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서 그 가치를 찾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년간의 수백 년, 천년간의 그런 예전의 그런 습성, 기교, 그런 기술이 현재와 사실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과거와 현재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미래가 창조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과거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 확립할 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저자는 책에서 한국인은 자신의 정체성, 즉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일에 소극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초강대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아주 유일한 나라죠. 이런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사실 지난 100여 년 동안 뭐 일제 36년 또 남북 분단, 이 한국 전쟁 등 참 감내하기 힘든 이런 민족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저자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단기간 내에 너무 치유하기 힘든 뭐라고 할까 그 역사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100여 년간 인류 역사에서 한국처럼 이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국가적 민족적 자부심을 아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 88 올림픽,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2002년 월드컵에서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서 사실 한 수백 년간 잠자고 있던 우리 한국인의 그 자부심을 일깨우기 아주 충분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길었던 그런 고통의 세월에 비해서요. 우리의 그런 자부심과 그 위상의 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됐다는 것이죠. 이런 급격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은 그 자신의 이제 위상을 제대로 인식할 시간을 사실 갖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 저자는 그 선진국 또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선진국 개념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아직도 그 유토피아처럼 어떤 신비한 세계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선진국에 대한 그런 뭐 잘못된 환상도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한국의 그런 전통 문화를 드러내는 일에 그 소극적인 이유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우리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이 식민사관의 잔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이는 열등감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에 비유해 새우 컴플렉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저자의 견해처럼 민족적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잘못된 선진국에 대한 환상도 있겠지만 식민사관의 잔재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대부분이 이제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일본의 이 한국사 왜곡은요, 19세기 말에 식민주의 사관을 확립하고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식민사관의 요지는 우리 조선의 이 역사 전체를 완전 식민지 역사로 조작해서 영원히 지배하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역사를 부정하는 거, 이것이 식민사관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일제는 그 단군 성조가 건국한 이 단군 조선을 건국한 사실 자체를 다 부정하고요. 한국사는 아예 첫 장부터 중국의 식민지 국가로 출발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사대주의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독자적이고 그런 창의성이 깃든 문화를 이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아예 모방성, 외래성이 한국 문화의 특성을 이룬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에서 이 외세의 침략을 강조하는 또 이렇게 어둡고 그런 참 수치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켜왔어요. 이런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 조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암암리에 이렇게 가지게 됐죠. 그래서 아직도 이를 극복하지 사실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임마누엘 교수가 얘기한 새우 컴플렉스로 드러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실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고 날조하면서까지 역사 전쟁을 이렇게 벌여오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 역사학계는 지금 어떤가요? 역사 전쟁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이 식민사학 이론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세를 사실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식민사학의 잔재를 벗어던지고 올바른 우리의 이 한국사를 밝혀서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에만 이 세계 속의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이 새우 컴플렉스의 주요 원인인 식민사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즉 역사 광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저자는 책에서 이 새우 컴플렉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게 한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교수는 새우 컴플렉스가 오히려 한국인들을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36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컨대 지난 100여 년의 특별한 이 민족적 고통은 새우 컴플렉스를 형성했다. 이 때문에 국가 발전 의지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에 도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국인은 내재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 역량을 현실적으로 표출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데 콤플렉스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인의 이런 독특한 선진국 의식은 더 열심히 오히려 일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민족적인 주문일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 더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어떤 영감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이 상상의 선진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의식이 단기적으로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컴플렉스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좀 더 냉정하게 이제는 인식하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 약소국 컴플렉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 강대국 틈에서 이 독버섯처럼 자라난 정신적 열등감,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 기업은 사실 다른 선진국 기업과 세계 시장을 두고 이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 속에서 사실 한국이라는 이 국가의 정체성과 그런 특성,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제는 이제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사실 지금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한민족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 속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핵심 개념을 찾아야 한다고 지금 적고 있는데요. 그 개념은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이제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생활, 하여튼 그런 걸 의식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먼저 이제 일본 같은 예를 들어보면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일본을 소개하는 개념으로 사무라이라든지 닌자 등을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그런 전략적 접근으로 일본 문화를 아주 세계인들에게 친근하고 또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개념이 사실 없죠. 뭐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잊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임마누엘 교수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문화, 전통의 문화에서 이제 한국을 대표할 핵심 개념으로 아주 독특한데요. 이 선비 정신을 꼽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의 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개하는 개념으로 선비 정신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이 단어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선비 정신은 한국 사회와 역사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선비 정신은 도덕적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선비 정신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덕적 삶과 이런 학문적인 성취와 같은 개인적인 이제 차원 말고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맞서는 그런 대의,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 하면 조선시대가 떠오르는데요. 이 선비정신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형성된 건가요? 예, 사실 이 선비정신의 맥은 우리 한민족의 아주 9,000년 역사를 이어온 난가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난가는요, 그 동방 우리 한민족, 또 우리 한민족의 고유 종교이자 인류의 시원 종교, 뭐 모체 종교, 뭐 뿌리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교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을 열고 나라를 개창한 이 역사 개척의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환국 말기에 그 환웅천왕을 따라서 이주해서 그 배달국을 세운 이 3,000명의 그 문명 개척단, 다시 말해 이제 제세 행랑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난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 제세 행랑은 그 배달 시대의 그 삼랑과요, 당군조선에는 국자랑을 거쳐서 북부여에 와서는 천왕랑,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검은 옷을 입은 그 조이선인, 그리고 백제의 무절, 뭐 신라의 화랑은 뭐 잘 아실 거고요. 고려 때는 이제 제가화상, 설랑, 뭐 국선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상시에는 모두 삼신상제님의 그 진리를 공부하면서요, 어떤 완전한 인격체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학문과 이런 무예를 동시에 이렇게 연마하면서 심신을 아주 수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사시에는 이 구국의 선봉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 국난을 또 물리치기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난가라면은 이 신교 신앙을 했던 구도자였고요. 또 역사 개척이 아주 선봉장으로서 이 한 시대의 뭐 구국 청년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유교 사회였던 이 조선에 와서는 그 난가 정신의 맥이 사실 명백이 사실 끊어졌어요. 하지만 이 조선의 이 선비 정신으로 그것이 좀 이어졌고요. 국난의 이제 위기 때마다 그 구국 의병 운동으로 유감없이 표출이 되었죠. 그리고 구한말 이 항일 운동이라든지요, 3.1 운동, 또 갑오동학 혁명 등이 이 근대사 난가 정신의 아주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참동학, 그 증산도의 이 태을랑으로 그 난가 정신의 맥이 이어져 오고 있죠. 네, 9,000년을 이어온 난가 사상에서 선비 정신의 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이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민족을 지탱해온 정신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